자, 일단은 볼게요. 태영이는 수업을 들었잖아, 그치? 기억이 나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뒤에가 잘려있네. 일단 제목이 뭐라 그랬지? 제목 빨리 찾아줘. 제목 안 써있음? 네. 제목이 안 써있어? 제목은 성탄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 했었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성탄제를 쓴 사람이 이제 김종길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아니야. 동명이인이야. 동명이인이야. 김종길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뭘 봤었냐면 요 사람이 주로 이제 시에다가 쓰는 주제의 내용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이런 걸 이제 주제에 담으면서 현대인들의 삭막한 삶의 위로를 던져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 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동규 이거 기억나니? 네. 작가의 가치관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네, 잠깐 말고요? 그 독자가 그거고. 뭔지는 기억나지? 네, 무슨 관점. 네. 그래서 이렇게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 기억나지? 들으면 기억난다니까. 미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연습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작가가 누군지에 따라서 작품을 보는 그 관점이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배경이나 뭐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공부한 학업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가치관, 이 사람의 생각 같은 게 시에 드러나는데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다 했었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주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쓰니까 당연히 이 성탄제라고 하는 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럼 일단 제목을 먼저 보면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12월 25일. 겨울이지, 겨울. 그럼 일단 우리가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간적 배경이고,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거. 이 정도랑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제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제 뭐 이거를 종교적으로 이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를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어차피 너 영상 볼 거지? 네. 영상 볼 거니까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해줄게요. 대신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나 아니면 이 시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 부분에만 조금 표시를 해줄게. 일단 시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시각적인 심상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이것도 다 시각적인 심상으로 드러내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뭘 활용하냐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적인 심상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색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검정색, 빨강색이라고 하는 색채 대비까지. 그래서 선명한 묘사를 위해서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인 심상을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적 대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할머니가 등장하지. 이게 시적 대상이죠. 아직 화자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외롭게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롭게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그러면 애처롭게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 아픈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윽고 눈속을 해치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시적 대상이 등장했지, 아버지. 그러면 저 어린 목숨의 아버지겠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돌아왔냐면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왜냐면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화자가 어디 등장하냐면 요 밑으로 더 내려와요.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약의 정체가 뭐였냐면 이 약은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겨울이었고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던 때였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이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거니까 이 눈은 아버지가 헤치고 온 시련, 고난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어쨌든 나를 위해서 약을 가지고 오신 거니까 이 붉은 산수유 열매가 상징하는 건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그 선생님이 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물어봤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라고 하면 이 예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희생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 때쯤에 그런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시적 화자가 등장해요.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아까 앞에서 봤던 어린 목숨이랑 시상이 이어지는 거지. 그럼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화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여기 지금 아버지의 옷자락이 서늘한 이유는 눈을 헤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늘하다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너네한테 어쨌든 부정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인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감각적 이미지가 또 쓰였지. 서늘하다는 뭐야? 오감 중인 거야. 서늘하다. 촉각적 이미지. 근데 여기에 열로 상기한 나의 볼을 말없이 부비었대. 이제 어리광을 부리는 거지. 아프니까. 열로 상기한 볼. 이거는 또 따뜻하다, 뜨겁다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야. 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각시키는 거지.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렸기 때문에 요 위에 나오는 희생적인 사랑과 요 뒤에 나오는 어쩌면 그날 밤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날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건 화자는 현재 지금 어린 화자가 아니라 어른이 된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럼 앞에까지, 이걸 기점으로 앞에까지는 다 과거의 이야기고 뒤에서부터는 현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제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는 거지.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 이 도시에는 뭐가 없냐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어. 이 도시는. 그래서 내가 뭘 느끼는 거냐면 삭막함을 느끼는 거지. 여기에서 의미하는 옛것이 앞에서 옛것이라고 나온 게 이제 뭐 눈, 뭐 산수유 열매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랑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이 옛날의 것이 뭐냐면 눈이 되는 거.
그래서 여전히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그래서 이게 여전히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 분석 노트를 한번 펴볼까요? 우리 이제 항상 하는 것처럼 화자, 시적 상황, 대상 찾아주면 되고, 근데 태영이는 이걸 처음 해보니까 일단 여기에 제목이랑 작가 이름을 써주시고요. 쓸 때마다 조금 뜨끔뜨끔하네 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랑 형식적인 측면을 나눠서 보는 거야. 표현상의 특징을. 화자는 뭘 찾아주면 되냐면 나나 우리 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당연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화자의 처지를 찾는 거. 그리고 정서와 태도는 화자가 그러면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감정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과거를 회상한다는 건 과거를 뭐 한다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그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형식, 운율 형성 요소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말을 찾거나 뭐 아니면 의성어, 뭐 의태어가 쓰이지는 않는지 이런 걸 찾아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심상 우리 아까 이제 시각이랑 촉각 주로 쓰였다고. 그 다음에 표현법은 뭐 은유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주라는 거. 시상전개 방식, 여기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걸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자. 태영이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는 시를 보고 찾는 거야. 태영아 이거 해야 돼. 그 태영이는 수업을 들었잖아. 이거 똑같은 작품이잖아. 그래서 주말에 했던 거랑.
한번 보자. 자, 비슷하게 썼으면은 꼭 선생님 거대로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일단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근데 이제 어떤 화자냐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를? 표면적 화자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리고 사실 시적 대상은 할머니도 나오시지만 주요 시적 대상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대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뭐냐면 성탄제에 가까워져 오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거. 요게 이제 시적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게 시적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성탄제가 가까워져 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정서는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왜냐면 과거를 회상했다, 무언가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건 그게 그리워서 떠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삭막한 현대사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운율 형성 요소는 사실 이 시는 뭔가 시어가 반복된다거나 식구가 반복되는 건 없고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과거형 어미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말고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드러내는 어미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상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시각적 심상 그리고 촉각적 심상. 이 두 가지 심상 말고는 안 나오지. 표현법은 많아요. 은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은유법 쓰였지. 그 다음에 영탄법, 아버지가 따오신 에서 이제 감탄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이것도 이제 표현법 중에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 시의 구성, 시의 내용을 어떻게 배열했냐 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을 하고 있는 거. 특이점, 뭐 기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요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를 두 작품 했으니까 주말 수업 동안에. 자, 얘는 제목이 뭐냐면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한용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쓴 유명한 사람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했었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려면 저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용운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이 사람은 일단 시인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사람 시를 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제 3.1운동 할 때 왜 그거 있잖아. 뭐라 그래? 그거 서명한 사람 중에 한 명. 33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주제가 사실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당연히 주로 나오는 주제가 뭐겠어? 독립하자 이거겠지. 뭐 광복에 대한 소망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에 불교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뭐 시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다루는 건 이별, 그리고 이별한 당신을 기다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한용운의 어떤 시가 나와도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자, 그럼 일단 제목을 볼까? 자, 제목에 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보면 그냥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수는 자수를 못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거야, 바느질. 근데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대면 옛날 사람이니까 보통 저때 당시에 바느질은 주로 누가 해? 여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화자를 보통 뭐라고 보냐면 여성 화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남자지만 여성 화자를 내세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거 시 이론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시인과 화자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화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바느질을 하는 건데 그 바느질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이랑 표현상의 특징이랑 주제 정도만 짚고 문학 분석 노트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다가 다 지어놓았습니다. 그럼 이 당신이 시적 대상일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에 나온 내용이 나오지.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대.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학작품에서 옷을 만드는 행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옷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건 임에 대한 정성,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아무나한테 옷을 지어주지 않잖아. 자, 근데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옷을 많이 지어놓은 거야. 여기 이제 열거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쓰인 거지. 근데 옷을 다 지었는데 아직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것 뿐입니다. 그럼 뭐만 아직 안 만든 거야? 주머니만 아직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의 비밀인 거야. 내가 다 만들었는데 주머니만 아직 안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뜻이지. 자, 그 주머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를 안 만들었다는 게 옷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옷이야.
그리고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그리고 이 주머니를 어디에 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바느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머니는 있지만 이 주머니를 아직 여기에 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내가 이 주머니를 어쨌든 만들어놨는데 아직 바느질을 하기 전이야. 근데 이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어. 그럼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건 많이 만지작 거린 거야. 근데 왜 내가 이걸 계속 만지작 했냐면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근데 얘가 왜 손때가 많이 묻었냐면 하고 나오지.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내가 계속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 행위의 반복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을 그리워해서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아직 주머니를 다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주머니에 술을 놓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내가 아직 주머니를 다 만들지 않는 건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이 시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는 당신인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옷을 다 완성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내가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표현 방법은 뭐야? 뭐야 이거? 역설, 그치, 역설. 말이 안 되는 거죠.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는데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님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는 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 노트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근데 짧아서 시가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앞에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그냥 정리해서 쓰면 되죠. 자, 일단 제목은 수의 비밀. 작가는 한용운. 근데 실제로 진짜 독립운동가처럼 생겼어. 진짜 스님 같지는 않아요. 실제 그 사진을 보면. 자, 일단 화자는 당신을 기다리는 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화자인 거지. 대상은 뭘까? 당신.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집당한 옷도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시의 제목도 나온 거고 님에 대한 정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주머니에 수놓기만 남겨놓고 당신을 기다리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 아까 한용운 작가의 정체성, 뭐 이 사람의 뭐 직업 이런 걸 정리했는데 그 직업에 비춰봤을 때 이 당신은 말 그대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시인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야 라고 하면 광복을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만약에 스님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부처님을 뜻하는 거고 뭐 절대자. 그래서 시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어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율 형성 요소.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어체 어미의 반복. 경어체라고 하는 게 존댓말을 썼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상은 하나밖에 안 나와. 시각적 심상. 금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은 역설 그리고 열거.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 뭐 특별하게 뭐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뭐 역순행적이라든지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제목의 의미를 밝히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연에서는 내가 주머니만 남겨놓고 수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의 비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상 전개 방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규는 영상 잘 보고 숙제 잘 해오고. 네. 숙제 잘 해오고. 그리고